안녕하세요, 여러분. 2016년, 오늘은 2016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스포츠 심리학, 교재는 464쪽이에요. 지난번에 풀어본 2015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평균 정도 한 80점,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룬 내용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다루지 않았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좀 이왕이면 쉽게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과목 우리가 열어놓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강좌예요. 그런 강좌니 보통 이제 선택 많이 안 하는 강좌는 이제 뭐라고 또 얘기는 안 할게요.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만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 그거는 좀 안 해요. 근데 딱 이제 과목 7개의 과목을 펼쳐 놓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과목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과목들은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거, 상식적인 거 아닐까?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과목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심리학, 어차피 우리가 7과목에서 5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은 아마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최대한 덜 틀리는 게 중요하겠죠. 최대한 덜 틀리는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모두 이제 7가지 정도의 챕터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인간, 운동, 행동, 그 다음에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심리, 스포츠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 그 다음에 운동 심리학, 그 다음에 스포츠 상담 심리,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했거든요. 한 6개 정도, 7개 정도의 어떤 챕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부하다 보면 그냥 각각에 대해서 조금 투자해서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이 시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시험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정책, 제도를 운영할 때 과목이 뭐가 있고 그 과목에 다루는 내용은 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 법률로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다 넣어놔. 좋아 보이게 되는 거 넣어놓는데 이제 실제로 좋을 것 같아라고 상상한 거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좋아. 혹은 좋은데 이거 이렇게 구현하기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늘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스포츠 심리학을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그 항목들이 있는 거죠.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의 내용들이 있어도 그거를 다 시험 문제로 삼을 수가 없어요. 또 2015, 16, 17, 18, 19 이제 좀 이렇게 해를 거듭해 감으로써 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전년도에 다룬 것은 웬만하면 좀 안 다뤄줬으면 좋겠고 이런 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20문항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은 예를 들어 40개의 영역이야. 이렇게 되면 다 낼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 영역을 다 내려면 40문항이 필요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문항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기출문제를 한번 다뤘고요. 지금은 2016년 기출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걸 다루면서 우리가 교재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보다 더 깊게 심화해서 얘기할 거예요. 2015년 같은 경우는 반도라의 자아 효능감, 자신감 이론이 있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심리학 되게 중요한데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 4가지 요소를 우리가 겪으면 혹은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맨 처음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성공 경험이었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옛날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활동을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리 경험이에요.
나는 아직 이 활동을 해보지 않았는데 나랑 비슷한 체격이나 외형이나 외모나 뭐 성격이나 특히 운동 수준이 비슷한 애가 이 활동을 해. 잘해. 그러면 얘 나랑 비슷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언어적 설득 혹은 뭐 사회적 설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교사가 나한테 너 잘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이만저만 해. 라고 충분한 정보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듣다 보면은 그래 맞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신체적 각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 몸 상태가 막 뭐 왕성하고 몸도 컨디션도 좋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어떤 자아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아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성공 경험. 성공 경험 누가 느낀 거예요? 내가. 언제 느낀 거예요? 과거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아 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덜 미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중에서 몸 상태. 이거 중에서 몸 상태가 가장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덜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되겠죠. 하나, 내가 옛날에 직접 경험한 거. 둘, 대리 경험은 지금 현재 나는 아니고 내 또래의 다른 애가 이것을 하는 거를 보는 거.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설득 아무리 해줘도 정보를 줘도 내가 무섭거나 하면 못할 확률이 있죠. 근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이 아래 두 개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다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럼 내가 스포츠 지도사, 그 생활체육 지도자, 옛날 말로 그건데 그러면 내가 이 참여자들에게 계속 이 내가 가르치는 종목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이 네 개 중에 무엇을 강조해 줘야겠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신체적 각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 생활을 같이 해야지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이래야겠죠. 설득? 내가 할 수 있어요. 대리 경험? 대리 경험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거라는 거야. 성공 경험. 그러면 내가 이분들한테 가르치는 어떤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 있다면 이거보다 조금 낮춰준다면 이 사람들이 직접 성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하우,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2015년도에 다룬 내용 중에서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어서 16년 얘기를 진행할게요. 1번으로 갈게요. 자, 광희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학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왔네요. 자, 하위 학문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기도 이제 옳지 않은 거 나왔죠. 아는 거 물어봤네요. 자, 운동 발달. 이런 거 사실 지난번에도 했지만 알고 있어야겠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잘 몰라도 옳지 않은 거니까 세 개는 맞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세 개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문 몰라도 되는 거지. 질문 몰라도 되고 답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친숙하지 않은 거 혹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뭘까요? 좋아요.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제어 다 비슷한 거고 심리학과 연결돼 있죠. 반면에 4번 운동 처방.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굳이 표현한다면 운동 생리학이나 이제 이런 데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운동 처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운동 처방 대신 운동 역학 이런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팀 응집력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은 이 질문을 좀 잘 해석해야겠죠. 질문을. 팀 응집력 요구 수준. 응집력을 요구한다는 거죠. 뭐 어떤 팀에 그러니까 팀 구성원이 있는데 팀끼리 응집한다는 거는 뭉친다, 단결한다, 단합한다, 호흡이 맞는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종목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축구, 양궁, 스키, 사격 이런 거네요.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좀 허탈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답지만 보면요. 축구, 양궁, 스키, 사격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질문 보지 말고 답지만 볼게요. 축구, 양궁, 스키, 사격 이것만 봤을 때 그냥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꿀게요.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뭐 성격이 다른 종목은 여러분 뭐 택할 거예요? 양궁, 사격, 스키, 축구. 일단 양궁하고 사격은 어쨌든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다르게 할 필요 없겠죠. 스키하고 축구. 그러니까 양궁, 사격과 스키와 축구. 이 하나, 둘, 세 개 중에 다른 거 하나? 그럼 축구 고르겠죠. 왜? 축구는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팀 스포츠잖아요. 팀 스포츠. 양궁 팀이 있긴 하지만 팀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축구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스가 있냐 없냐는 거죠. 양궁이 물론 팀 혼성팀 이렇게 하긴 하지만 활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패스하면서 이거 슈팅을 하지 않잖아. 사격도 마찬가지고 총을 막 패스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스키도 플레이트를 패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우리가 이제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우리를 얕잡아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이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사실 이런 2번 같은 문제 나오면 너무 우리 고마운 거죠. 와, 그리고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틀리면 틀려도 돼요. 틀릴 수도 있죠. 다른 거 안 틀리면 되죠. 그래서 이건 참 질문을 보고서는 되게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온 것 같다. 축구 잡으면 되겠죠. 요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에서. 자, 3번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거 나왔네요. 자,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고 나왔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말 되나요? 안 되나요? 말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만 여기에 많이 붙었어. 만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약간 갸우뚱하겠죠. 운동학습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이건 눈으로 볼 수 있냐 없냐는 거죠. 여러분들 딱 저를 보면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는 말입니다. 운동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인 과정이다. 특별히 그 문장 구조상 단정적인 말은 없죠. 그것도 비교적이란 말이 또 붙어 있어. 그래서 얘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만약에 여기가 내적 과정이 아니고 외적 과정이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적 과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외적 과정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네 번째, 운동학습은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일시적 수행 변화를 말한다 라는 말이 나왔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었는데 답지를 읽었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3번하고 충돌하죠. 3번이 맞으면 4번이 틀리고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운동학습은 학습이니까 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장기간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 과정이 맞겠죠. 그럼 4번의 운동학습은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일시적인 수행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 뭐뭐가 그러면 일시적인 게 틀렸나요?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장기적인 수행 변화를 말한다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것도 틀리죠. 네, 성숙이나 동기.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운동에서 학습은 뭐냐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성장하는 거. 그러니까 키가 크는 거 이런 거 학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면 이건 바꾸기가 애매한데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일시적인 변화를 얘기하지 않고 비교적 3번하고 연결시켜서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내적 과정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끊어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4번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요. 옳지 않은 거, 1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에 종목은 3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에 옳지 않은 거. 아직까지 계속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는 최소한 3개는 옳다는 거예요. 그럼 3개는 말이 된다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 드리는 이유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지금 시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학문이 너무 넓다는 거죠. 이게 대학에서도 16주, 15주, 한 주, 한 학기 과정으로도 부족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취득하는 기준은 이런 거죠. 과목당 평균, 내가 선택한 5개의 과목의 평균 60점, 그리고 한 과목의 최소 40점. 이걸 받으려다 보니 그게 이렇게 수월한 넉넉한 일이 아니라서 가능하면 핵심적인 내용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풀어가자. 이런 전략을 여러분께 계속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 3개는 맞는다는 거죠. 하나는 틀리고. 자, 운동시설 근접성이 좋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진다. 이건 어떨까요? 이 말이 이해되나요? 운동시설 근접성. 즉, 시설이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울수록, 근접성, 다른 말로 접근성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시설 접근성. 오히려 시설 접근성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를 누가 냈는지 낸 사람은 좀 반성을 해야 돼. 아니면 저한테 좀 교육을 받든가 좀 예쁜 단어를 쓰도록. 시험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문제 푸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거나 혹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은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최대한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 놓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겨야죠. 바꿔볼게요. 운동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져요. 어때요? 이 얘기는 뭐 조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남자니까. 주변에 여성이 많을수록 연애를 해볼 경험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 밥집이 많을수록 맛집을 찾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거 1번 별 큰 문제 없는 말인 것 같아요. 2번 지도자의 지도 방식은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도자의 지도 방식이 실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지도자가 굳이 뭐 이거 할 필요 없겠죠.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운동 참여의 즐거움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아질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를 좋아한다면 그걸 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가족, 친구, 동료의 사회적 지지는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가족, 친구, 동료의 특징은 뭔가요? 나와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친구라는 말 자체가 친한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지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응원이거나 아니면은 만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 응원을 해. 잘한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해요, 안 해요? 하겠죠. 내가 하는 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지마 하고 만류를 한단 말이죠. 그럼 나 그거 해요, 안 해요? 물론 그 만류에 의해서 뭐 바로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은 해보겠죠. 그리고 내가 이 활동을 하는 게 정말 내적으로 정말 이 자체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외적 보상을 통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이걸 받으려고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그 사회적 지지, 응원이나 만류는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래서 4번은 2번을 답으로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뭘 몰라도 틀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 최소한 20점은 지금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5번 보기의 불안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거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래서 불안과 운동 수행과의 관계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추동 이론.
불안할수록 경기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 리니어하다 혹은 뭐 선형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닌데 너무 많이 불안하면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게 역유자 이론. 역유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역유자가 종목마다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최적 수행 지역 이론. 그러다가 뭔가 모르겠는데 인지불안, 신체불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막 되게 막 힘들어. 막 뭐가 낮을 때 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뭐가 낮을 때 뭐가 올라가면 막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겠어. 막 이렇게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카타스트로피. 그 다음에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이 불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전환이론.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볼게요. 인지불안이 높아지면 생리적 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하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령의 급격한 추락 현상이 발생한다. 급격한 추락, 그 다음에 증가하지만 이런 거. 정신 못 차리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고. 그때 달라요. 그런데 뭔가가 되게 급해요.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카타스트로피. 예, 대격변 이론이라는 거예요. 격변. 심리 에너지 이론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다루지 않았는데, 전환 이론 이후에 나오는 거고요. 전환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런 거.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결성 이론의 규제 유형은 이건 뭘까요? 자결성 이론. 자결성 이론 기억나세요? 자결성. 정보적 접근이 있었고, 통제적 접근이 있었고, 그래서 유능성이 있었고, 이런 얘기 있었죠. 자결성이 있었고. 외적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활동의 원동력이며,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1번 무규제, 2번 외적 규제, 3번 부적 규제, 4번 내적 규제. 여기서 우리가 꼭 안다고 하면 외적 규제, 내적 규제. 이 정도 알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동기라고 하면 돼요. 동기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 되겠어.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외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죠. 요거는 어떨까요?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풀 수 있을까요? 일단 모르는 내용이면은 모르니까 못 풀겠죠. 근데 그럼 상식을 동원한다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이론은 설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설명이 있으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나 혹은 주가 되는 단어를 그 이름 명칭에 넣거든요. 그럼 보세요. 외적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외적 보상을 외적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른다고 한다면 외적 규제라고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찍는 게 아마 합리적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1, 2, 3, 4 답지를 보면 1번은 무, 2번은 외적, 3번은 부적, 4번은 내적. 나머지는 다 규제로 같은 말이잖아요. 이건 뒤에 붙어있는 규제는 몰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왜?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박스 안에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부적이라는 거 모르는데 몰라도 돼요. 이거 4개 다 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묻고 있냐면 지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그냥 가장 닮아 있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왜 안 되지? 이런 경우는 몰라도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이거는 모를 때 우리는 이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지선다는 추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면, 또 센스가 있는 경우는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센스가 있어도 어려운 경우도 있죠. 어차피 여러분의 운일 수도 있어요. 자, 연습 시간이 휴식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요것도 보면 다 뒤에 연습 붙어 있잖아요. 다 이제 지워버리고, 집중이냐, 분산이냐, 구획이냐, 무선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연습이 휴식보다 길어. 그러면 연습과 휴식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연습이 길고 휴식이 짧아. 그러면 이게 다 연습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중법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분산법이다 라고 하는 거고, 구획은 딱딱딱딱 순서를 정해서 일정한 순서로 가는 것, 구획 연습이고, 무선은 뭐라 그럴까,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의적으로 임의로 가는 거, 그거 무선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중 연습이라고 합니다. 번스타인의 운동학습의 단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번스타인 뭐였죠? 이 세 가지였죠. 자유도, 고정, 풀림, 반작용. 야, 이거는 모르면 못 풀겠네요. 그죠? 이건 찍을 수도 없어. 이건 뭐 답이 그냥 딱 이런 거는 모르면 틀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7번도 모르면 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한 8번까지는 해서 여러분이 모르면 한 2개 정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8번.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맞출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번스타인의 운동학습의 단계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자유도 고정, 자유도 풀림, 반작용, 활용. 제가 그때 예를 그렇게 든 것 같은데, 배구 스파이크 같은 걸 배울 때, 스파이크를 점프 스파이크죠. 점프 스파이크를 배울 때, 내가 움직이잖아요. 점프를 해야 되니까 달려올 거 아니에요. 달려오면서 떠있는 공을 때려야 돼.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달려오는 걸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점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프도 안 해. 그냥 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공이 오면 공을 올렸다가 때리고, 올렸다가 때리고, 공만 움직이는 거죠. 올렸다가 때리고, 올렸다가 때리고. 이게 뭐냐면 자유도 고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고정되어 있어요. 이제 올리고 점프해서 때려, 올리고 점프해서 때려. 그럼 자유도가 하나 늘어난 거야. 뭐냐면 아까는 점프를 안 했는데 지금은 점프를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달려온다는 거죠. 이제 달려와서 점프해서 때려. 그럼 자유도가 점점 지금 더 풀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달려와서 점프해서 몸을 뒤로 휙 젖혀서 이 탄력까지, 반발력까지 이용해서 스파이크를 친다면 그 부분이 반작용의 활용 단계다. 어느 부분이냐면 몸을 활처럼 휘었다가 그 반작용을 쓰는 것, 거기까지. 자, 9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뭘까요? 삐리리는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과거의 성공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성공적 운동 수행을 마음속으로 향상시 집중력 높인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키워드 뭐가 될까요? 2개가 있네요. 뭐와 뭐. 예, 좋아요. 회상, 상상. 합치면 심상 되겠죠. 회상하거나 상상하거나 다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모르면 틀릴 수 있죠. 모르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 8번, 9번이 모르면 틀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미 다 다뤘던 내용들이니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거겠다. 또 10번에 보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지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보기에 운동기술의 요소와 처리 과정이 유사해서 과거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에 도움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이거 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전이. 네, 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다뤘어요. 다뤘고